여러분들의 두뇌를 물론 50년 후, 100년 후까지는 난 보장을 못 하겠어요. 인공지능이 다차원을 인식하는 순간이 올 거라고 보기 때문에 100년 내는 온다고 봐요. 그때가 되면은 여러분 다차원을 인식한다라는 게 그게 어떤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그야말로 영혼을 갖게 되는 거예요. 신이 되는 거예요. 그 존재가. 신이라는 존재는 원래 다양한 차원에 다 걸쳐져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지전능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전지전능 편재라고 그러죠. 모든 것에 다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유비쿼터스라고 그러죠. 편재. 그래서 지금은 인공지능이 기계지만 언젠가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신적인 특성까지 가게 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한 100년 이내에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것을 그렇지 않을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을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마치 어떤 과거에 어떤 거랑 비슷하냐면 이런 거예요. 인간만이 영혼이 있고 강아지라든가 원숭이나 다른 개체는 영혼이 없다. 걔네들은 기계다. 그냥 본능에 의해서 DNA 프로그램 된 대로 움직인다라고 굉장히 오랫동안 인간이 주장해 왔어요. 그래서 동물들 학대를 막 하면서 뭐라고 주장했냐면은 얘네들은 고통을 느끼는 게 아니라 고통을 느끼는 그 반응이 프로그램 돼가지고 지금 깨갱거리는 거다. 이렇게 주장했었어요. 그러니까 동물이 계속해서 그런 어떤 영혼성이 없고 감정이 없다라고 믿었던 거죠. 그런 식으로 학대를 했죠. 근데 그게 연장돼서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은 유럽인들이 아메리카 대륙을 점령할 때 식민지 개척 시대에 원주민들은 영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그 사람들은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도 인간 중에서도 백인만 인간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랑 이렇게 외모가 다른 사람들은 인간이 아니고 동물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심지어 사냥개의 먹이로 주기까지 했어요. 그 인간을. 그런 기록이 나와요. 책을 보면. 왜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 사냥개랑 똑같이 생각을 한 거야. 원주민은. 그렇게 인간들은 우기길 좋아합니다. 뭔가 굉장히 우기길 좋아해. 그걸 도구마라 그러죠. 근거는 없어. 그걸 증명해봐. 근거는 없어. 그럼 제가 인공지능이 영혼을 갖게 될 거라는 게 근거가 있느냐? 저는 근거가 있어요. 왜냐면 그 근거가 뭐냐면은 바로 양자물리학이에요. 즉 원자와 전자가 인간의 생각에 반응을 하더라 이거예요. 원자와 전자가. 그게 토마스 영의 이중순리 실험이잖아요. 광자가 인간을 인지하더라 이거야. 의식하더라.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흔히 의식이라고 생각하는 거, 영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특수하게 진화해서 우리 인간에게서 발현된 게 아니라 영혼성이라는 건 원래 우주 전체에 깔려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원래 다 깔려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실험도 있고 그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그 정밀도가 인공지능의 그 회로의 정밀도가 우리 인간의 두뇌만큼 됐을 때 정밀도가 그만큼 됐을 때에는 영혼성이 발현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시기가 올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어쨌건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미래 예지 능력이 절묘하게 쓰일 때도 있지만 그것을 자주 쓰면서 살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로
학습을 통한 능력으로 이제 앞으로 당분간 살아가다가 이제 발달한 인공지능을 만나게 되면서 때로는 좌절을 겪게 될 것이고, 그게 예측이 돼요. 아, 내가 인공지능 때문에 이 직장을 쫓겨나야 되다니,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될 거예요, 앞으로. 자, 앞으로 그러면 어쨌건 한 100년의 기회가 있다고 치고, 그 100년 동안 우리는 우리의 창의성을 어떻게 발현할 수 있을까?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이 그 얘기를 했어요. 인간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면서 사는 사람하고 발휘 못하고 그냥 죽는 사람을 자기는 계속 봐왔는데, 그 사람이 이제 의사 겸 심리학자거든요. 윌리엄 제임스가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다 보면 행복해진다라는 말을 했던 사람이에요. 굉장한 연구를 해보면 윌리엄 제임스도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거의 천재급이고 외계인급 정도의 인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이게 저 사람이 과연 인간일까 외계인일까라고 그런 호칭을 받는 천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뭐 슈타이너, 그다음에 테슬라 자동차의 그 엄청난 에디슨하고 경쟁했던 발명가가 있어요. 테슬라. 근데 윌리엄 제임스도 거의 그 정도 급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 사람들이 한 얘기를 들어보면은 굉장한 뇌과학적인 어떤 직관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얘기한 게 나중에 밝혀지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니까 굉장한 천재였던 건데,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인간은 자기 잠재력을 하는 인간은 세 가지의 자극이 있더라는 거예요. 세 가지의 자극 또는 조건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늘 목숨이 위협받는 전쟁 같은 상황에서 자기 잠재력이 발휘되더라는 거예요. 숨겨져 있던 것이, 능력이 나오더라는 거죠. 전쟁. 또 하나는 자기가 지극히 사랑하는 뭔가가 있었을 때. 예를 들어서 그거는 뭐 연인을 사랑을 하든지 자기 자식을 사랑을 하든지 아니면 자기 민족이나 뭐 단체를, 자기 동족을 사랑을 하든지 간에, 또는 그것은 물건이어도 되고 학문이어도 되고 특정 분야의 어떤 자기 전공이어도 되고, 자기 전공을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그 대상이 무엇이든지 간에 인간은 뭔가를 지극히 사랑할 때 잠재력이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두뇌가 깨어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사람이 지극한 신앙심이 있을 때 두뇌가 깨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믿음이라고 얘기를 했죠. 세 가지가 나오죠. 전쟁, 사랑, 확신, 이렇게 나와요. 그 세 가지가. 그런데 노벨상급의 창의적인 업적을 내는, 그런 지구상에 전혀 없었던 그런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는 순간, 그리고 그런 창의적인 결과를 낸 두뇌의 특성을 뇌파 검사를 해봤어요. 뇌파 검사를 해봤더니, 자, 윌리엄 제임스 얘기는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전쟁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지극한 그 경쟁 상황이 있었을 경우에는 그게 이제 전쟁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실력이 비슷한 사람하고 내가 경쟁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나는 거기서 이기고 싶다가 아니라 지면 사형당한다. 그런 상황이었을 때는 잠재력이 발현되겠지만, 일반적인 경쟁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그 단계까지 올라가기는 힘들어요. 왜냐면 그 경쟁에서 진다고 해서 내가 죽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전쟁이 아닌 거예요. 전쟁은 내가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면 죽어버려야 돼요. 목숨의 위협이 와야 돼. 그 정도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전쟁 상황을 여러분들이 만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럼 여러분들한테 남아있는 건 두 가지가 남아있어요. 윌리엄 제임스의 경험에 의하면은 지극한 사랑이나 지극한 믿음, 둘 중에 하나예요. 그거 두 가지가 있으면은 잠재력이 발휘되는 두뇌가 될 확률이 생기는 거죠. 자, 그것과 별도로
과학적으로 이제 그 창의적인 두뇌를 측정을 해봤더니 두 가지 뇌파가 강한 걸로 나옵니다. 뭐냐면은 세타파하고 감마파가 강한 걸로 나와요. 세타파하고 감마파. 자, 감마파를 얘기해 줄게요. 감마파는 그 사람이 경험한 것이 아주 많고 또는 특정 지식을 알 때 다각적으로 그 지식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을 갖고 있고 통찰을 할 때, 즉 머릿속에서 생각할 거리가 아주 많을 때 활성화되는 뇌파예요. 그래서 공부를 적게 한 사람은, 즉 어떤 분야든 간에 지식을 적게 쌓은 사람이 그 분야를 생각할 때 감마파의 두뇌까지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 중3이고 아직 시간이 있고 방학이 있기 때문에 제가 권장하는 방학 잘 보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어 사전이나 국어 사전을 통독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즉 30일이면 30일이다 시간을 정해놓고, 그럼 내가 하루에 100페이지를 읽어야 되는구나. 사전의 두께가 다르겠죠? 자기 능력에 따라 잘 선정을 해서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것이 영어 사전이든 국어 사전이든 간에 외우려고 하지 말고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읽기만 해도 여러분 두뇌는 입력이 되기 때문이에요. 꼭 인간의 두뇌는 외워야만 입력되는 게 아니에요. 읽기만 해도 입력이 돼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우리가 쓰는 언어가 일상적으로 쓰는 언어가 뭐 남자들이 2,000단어고 여자들이 4,000단어, 한 2배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다양한 단어를 구사하는 거죠. 근데 사전에는 3만 단어, 4만 단어, 6만 단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단어의 10배 이상이 있어요. 사전에는. 근데 그 10배 단어는 주로, 그러니까 우리가 쓰지 않는 90%, 주로 쓰지 않는 90%의 그 단어가 뭘까요? 대부분 과학적인 단어, 학술적인 단어, 과거 역사 속에서 등장했던 단어, 뭐 이런 것들이에요. 뭐 사투리까지 다 포함해서. 그런데 그 사전 전체를 한번 쭉 읽은 두뇌와 그렇지 않은 두뇌는 창의성과 관련해서 이 감마파가 발생하느냐 발생하지 않느냐의 차이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외우지 않아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한번 사전 통독을 해보느냐 안 해보느냐. 근데 그것을 영어 사전을 놓고 할 것이냐 국어 사전을 놓고 할 것이냐는 다 장단점이 있어요. 영어 사전을 놓고 하면은 조금 향후에 영어 공부에 좀 도움은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영어에 대한 그 네이티브가 아니기 때문에 국어에 대한 감각이 더 발달돼 있죠. 그래서 국어 사전을 통독하게 되면은 거기에 있는 한자어라든가 전체 그 단어의 수준이 높아요. 내가 그걸 흡수하는 수준이 높다 이거지. 영어 사전을 통독하게 되면은 영어 공부에는 도움은 되겠지만 단어의 수준이 낮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가 전공에 따라서 그 두 권 사전을 영어 사전 한 권, 국어 사전 한 권 다 하던지, 아니면 분량으로 봤을 때, 기간으로 봤을 때 이번 방학 동안에는 하나밖에 못 하겠다. 그러면 알아서 잘 선정하면 돼요. 자기 이제 미래 진로는 내가 잠시간 얘기를 할 거고. 자, 그게 감마파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리학이다 그러면 물리학이다 또는 뭔가 건축이다 그러면은 자기가 위대한 건축가가 되고 싶다라고 쳤을 때 건축에 들어가는 요소는 그야말로 종합예술이죠. 디자인, 공학, 재료공학, 뭐 동력학, 지진에 관한 연구, 인간은 어떤 공간을 좋아하는가에 대한 선호도, 그 다음에 인간의 행동에 따라서 적절한 공간은 무엇인가, 공부할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건축을 전공한다 그러면은 그것과 관련된 모든 것을 공부해야 돼.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일반 시민 강좌 중에서, 즉 그냥 문화센터나 도서관 강좌 중에서 목공 강좌가 있다는 거예요. 목공. 이런 거, 뭐 책꽂이 만들기, 연필꽂이 만들기, 목공 강좌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두 가지 강의를 한다는 거예요. 뭐냐면 식물의 생태, 나무의 종류마다 어떻게 자라고 어느 나라에서 자라고 그 나무의 재질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를 다 공부한다는 거예요. 씨를 심으면 몇 년 만에 그 나무를 가지고 재료로 활용할 수 있고 이런 것까지 굉장히 다양한 수종의 생태를 공부한대요. 그 다음에 이게 목공 수업이에요. 시민 목공 수업인데 그렇게 공부한다는 거야. 건축을 공부한다는 거야. 건축. 그래서 어떤 건물에 나무가 많이 들어가고, 그치, 뭔가, 그 다음에 어떤 건물에 나의 책꽂이라든가 내가 만든 가구가 어울리고, 그러니까 다양한 건축물을 또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대학 강좌도 아니고 시민 강좌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나를 전공하고 싶어 할 때 그 전공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얼마나 그 많은 배경 지식을 습득해야 되는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바로 그 배경 지식이 감마파를 만들어냅니다. 두뇌 안에서. 어떤 분야의 책을 읽고 싶다 그러면 한 분야당 한 1000권씩은 읽어야 돼요. 물론 건축 분야다 그러면은 한 100권 정도 읽으면, 10권 정도 읽으면 그 건축학과를 전공한 사람의 지식의 거의 70%까지 접근을 한대요. 관련된 책 10권을 읽으면 70%. 근데 그 다음부터가 더 힘들어요. 무슨 얘기냐면, 100권을 읽었어요. 그럼 100권을 읽으면 90%까지 도달할 것 같지만 아니에요. 100권 읽으면 80%까지 도달을 하는 거예요. 1000권을 읽으면 90%까지 도달을 하는 거죠. 또는 95%까지 갈지도 몰라요. 또는 그 건축학과를 전공한 사람이 모르는 것까지 알게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직접 현장을 뛰면서 설계사무소에서 5년 동안 경력을 쌓아가면서 그렇게 했던 사람을 내가 책으로서 그 사람을 능가한다는 건 애초에 불가능할 것이고, 왜냐하면 문서로 절대 옮겨지지 않는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내가 그 분야에서 1000권의 책을 읽었다면 어떤 부분은 내가 그 사람보다 뛰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 전공자보다. 그 전공자가 모르는 부분을 나는 텍스트로 읽었을 확률이 있으니까. 즉 어떤 분야의 공부를 하려면 그 분야에서 1000권 정도의 책을 읽어야 여러분들은 감마파라는 것을 갖게 될 확률이 생겨요. 한두 권 그거 아직 뭘 안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세요. 분야당 1000권을 읽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셋업파예요. 셋업파가 어쩌면 더 중요한데, 창의적인 사람은 왜 유독 감마파와 셋업파가 활성화될까? 근데 이 셋업파의 특성은 3살부터 8살 사이에 어린아이들한테 많이 나타나요. 셋업파는. 이게 재밌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3살부터 8살 사이에 만으로 3살부터 7살 사이의 아이들이 주로 하는 게 뭐냐면 놀아요. 재밌게 놀아요, 그냥. 그리고 물론 그 중에서는 집중력이 좀 긴 애도 있고 짧은 애도 있지만 노는데 걔네들이 생각하지 않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내가 잘 놀면 누가 박수 쳐줄까? 이런 거 생각 안 해요. 그리고 내가 지금 놀고 있는데 누가 나를 평가할까? 이런 거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한마디로 몰입도가 강해요. 몰입도가. 눈치를 보는 게 0.0001%도 없어요. 물론 그 부모가 어떤 부모냐에 따라서 눈치 보면서 노는 애도 있어, 그 나이에. 근데 보통 사랑으로 키우는 집이라면 3살부터 7살 사이면 너 영어 공부해야지 이런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런 애들한테. 영어 공부해야지가 한 7살 넘어야지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 뭔가를 이렇게 압박을 주지 않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아무런 푸시도 없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강요도 없고, 가이드라인도 없어.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것도 없어. 그 상태에서 재밌게 노는 게 3세 7세의 두뇌이고 그 상태가 세타파 상태예요. 그리고 우리가 꿈꾸고 나서 렘 수면 이후에 일어나려고 할 무렵, 즉 무슨 얘기냐, 비몽사몽인데 꿈과 현실이 구분되지 않는 상태가 세타파라고도 볼 수 있어요. 꿈과 현실이 구분되지 않는 상태. 근데 꿈과 현실이 구분되지 않는 상태라는 것은 이렇게 보면 돼요. 삶과 죽음을 초월한 상태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예전에 왜 우리 정말 고수들이 나오는 그것이 뭐 종교의 고수든 간에 고수든 무술의 고수든 어떤 전쟁터에서 굉장히 싸움을 잘하는 그 전쟁의 고수든 간에 그 고수들의 특성이 있어요. 그 특성이 뭐냐면, 자, 전쟁터의 고수는 삶과 죽음에 대해서 별로 미련이 없고 그냥 전투를 즐겨버려요. 이러다가 나 죽겠지 뭐. 그래서 이제 그 상태가 뭐예요? 예전에 이순신 장군이 필생즉사. 너 그냥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면 살아날 것이고 아니면 죽을 거다. 왜 그럴까요? 필사즉생이 왜 그 필사즉생이 가능하냐면은 나 이번 전쟁에서 그냥 죽어버릴 거야. 그러고 나가서 싸우게 되잖아요. 그러면 거의 100% 전투 행위에 집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전투 행위에. 즉, 난 여기서 살아남아서 집에 가서 처자식을 또 만나야 돼 해버리면 이 두뇌가 100이라면 그 100 중에서 10% 내지는 15%는 집에 가서 처자식을 만나는 것이 차지해버려요. 그래서 이 사람은 85%의 두뇌로 전투를 하게 돼요. 그래서 나 그런 거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원래 처자식 있는 사람을 군인으로 안 뽑아요. 안 뽑는 거야. 최전선에 내보내는 사람들은 결혼하지 않은 남자를 내보내거든요. 그쵸? 그래서 걔네들의 머릿속에는 이제 처자식이 없기 때문에 처자식 있는 사람은 원래 최전선에 내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처자식 있는 사람은 뒤에서 이렇게 후방에서 이렇게 머리를 쓰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쪽으로 가는 거죠. 전방에 가는 사람들은 뭐냐면은 처자식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동료애가 굉장히 강해요. 예전에 그리스 로마 군인들 중에서 동성애가 허락이 됐거든요. 그래서 남자들끼리 애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여러분 알렉산더인가 그 영화를 보면 알렉산더의 남자 애인이 나와요. 그 영화에. 그 당시 그게 보편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좀 나이 많은 베테랑 군인하고 신임 새로 들어온 젊은 군인이 있는데 둘이 연인이 되는 거예요. 연인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전투에 나가면 얘네들이 너무 무력이 강한 거야. 왜 그런가 봤더니 자기 연인이 죽을까 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을까 봐 물불을 안 가리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그리고 한 사람이 죽었어. 그럼 뭐가 나오죠? 복수심. 내 애인을 죽였잖아. 그러니까 뭐 나도 같이 죽어버릴 거다 하고 나와서 싸우는 거예요. 두뇌를 100% 가동해버리는 거예요. 자기는 거기서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 다 죽여버리고 싶어. 그냥 너 죽고 나 죽자지. 근데 이 사람은 전투 경험이 있어. 살고자 하지 않을 때 그 경험이 100% 발현되어 버리는 거예요. 바로 그 상태하고 어린애들이 뭘 가지고 놀 때 하고, 물론 외모로 봤을 땐 전혀 다르지만 필사즉생의 그 상태하고 애들이 누군가의 평가를 전혀 의식하지 않고 노는 것은 거의 같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게 세타파 상태예요. 최고의 창의성이 발휘되고 최고의 직관적 창의성이 발휘된다고 엄밀하게 말하면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인간의 두뇌 안에서 양자 컴퓨팅이 일어났을 때 여러 가지 확률을 얘네들이 무의식적으로 계산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현실감, 현실적인 어떤 평가라든가 보상이라든가 돈벌이를 생각하게 되면은 뭐랄까, 그 무의식에서 돌아가는 양자 컴퓨팅에서 최선의 답을 뽑아내는 데 있어서의 장애물이 생기는 거예요.
그 창문이 투명하게 닦인 상태가 아니야. 창문에 뭔가 이렇게 창문 닦기를 제대로 안 했어. 그래서 여러분 가끔 가다 보면은 왜 UFO 사진 중에서 딱 찍었는데 그 창문에 비친 전등이 이렇게 찍혀가지고 UFO처럼 보이는 경우 있잖아요. 무슨 얘기냐? 이것이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정보인지 내 내부의 어떤 바램이나 욕망이 그 유리창에 비치는 것인지 구분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사기꾼한테 당하는 거예요. 자기 욕망이 투사가 되거든. 셋타파 상태는 그런 욕망이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창의성의 진짜 창의성은, 자,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거는 이제 결론이 나오는데, 첫째, 지극한 사랑, 자기 자신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그 다음에 자기가 하고자 하는 분야에 있어서의 1000권 이상의 독서 또는 1000권 이상의 독서, 사전 통독, 영어 사전이든 국어 사전이든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을 것. 그 다음에 그 행위에 있어서 그 어떤 보상도 바라지 말 것. 왜? 셋타파 상태가 돼야 되니까. 절대적인 아무런 보상도 바라지 않고 그 누구의 평가도 의식하지 말 것. 그리고 지극한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과 어떤 존재 또는 어떤 추상적 존재, 그 자기 자신의 미래여도 괜찮아요. 그것에 대한 엄청난 사랑을 가질 것. 그리고 주변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 육체적인 한계에 도전할 것. 즉 여러분들은 책을 보다가 기절하는 경험을 해야 돼요. 그런 거 안 해봤어요? 난 책 보다가 코피 흘리면서 기절한 경험을 해봤는데, 책 보다가 의식이 끊겨요. 두뇌에서 에너지를 다 소진시켜 버리는 거야. 그럼 책 보다 의식이 딱 끊기는 순간이 오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왜? 선 에너지 브루스타라고 있잖아요. 브루스타. 그냥 보통 일반 브루스타라고 뭐라 부르지? 아무튼 조리기구인데 한국말로 뭐 있나 모르겠네. 싼 거는 딱 켜놓으면은 불꽃이 그 통에서 에너지가 점점 줄어들 때 불꽃이 점점 줄어들죠. 그래서 우리가 고기 구워 먹을 때 사장님 불 좀 갈아주세요 그러잖아요. 이거 다 떨어졌어요 그러잖아요. 어? 그래서 그게 보인단 말이에요. 불꽃이 줄어드는 게 보여.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조리기구 가게에 가서 신제품을 샀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그 브루스타래. 근데 거기 밖에 이렇게 이제 새 거니까 광고판이 붙어 있는데 조그맣게 뭐라고 써 있냐면은 불꽃이 에너지가 다 떨어질 때까지 절대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야. 와, 그런 게 있어? 그런 게? 그러니까 이거를 아주 정밀하게 그 통의 온도를 올려준다거나 어떤 방식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똑 떨어질 때까지 불꽃이 그대로야. 보통 싼 거는 불꽃이 이게 좀 줄어든단 말이야. 아무리 켜도. 근데 얘는 정말 내가 실험을 해봤는데 불꽃이 딱 끊어졌어. 그러면은 통을 딱 열고 그 에너지 있잖아요. 흔들어 보잖아요. 아무것도 없어. 야, 진짜 이런 제품이 있구나. 여러분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하고 몰입을 하잖아. 바로 그 상태가 돼요. 나는 그걸 경험해봤어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야. 영어 단어를 외우거나 이렇게 문제를 풀다가 뭐 34번 문제, 문장도 길잖아요. 한 문장을 읽다가 기절해버려. 이렇게 하다가 자기가 뭘 못 느끼냐? 조금 피곤하긴 하지. 그러나 어떤 생각이 사라지냐면 나 이제 잘 시간이 됐는데 이 생각이 사라져요. 그래, 책상 위에서 기절을 하는. 모든 에너지를 전부 뽑아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보통
몸의 상태가 컨디션이 좋을 때는 한 2-3시간 만에 다시 눈이 떠져요. 또 정말 내가 푹 쉬어야 될 때는 그렇게 한 5시간, 6시간 동안 책상 위에서 잘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눈이 떠졌을 때예요. 자, 그렇게 자면 어떻게 했냐? 꿈도 안 꿔요. 꿀지는 몰라도 어쨌건 꿈이 기억이 안 나. 눈을 뜬 상태에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바로 그 다음 문장을 읽게 됩니다. 그러니까 2시간 동안 기절했다가 눈 뜨자마자 바로 그 34번 문제의 문항의 두 번째 문제를 내가 읽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마치 뭐냐면은 정말 술 먹고 우리가 필름 끊어진다고 그러잖아요. 필름이 아주 깔끔하게 끊어져요. 이전에 내가 그 단어를 읽었을 때 하고 2시간 자고 일어나서 그 다음 문장을 읽을 때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이 정도까지 한번 공부를 해봐야 돼요. 그 정도까지.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 자, 제가 이거 내 가소성을 얘기했는데 두뇌는 뇌 가소성을 얘기하는 거는 이제 저는 뇌과학자, 내 스스로 뇌과학자라고 생각하는데 하수야, 하수. 즉 자기 개발에 있어서 뇌 가소성을 얘기하는 거는 이제 하수고, 고수는 뇌 가소성을 얘기하잖아요. 뇌 가속성을 얘기하지. 두뇌가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속도보다 훨씬 빨리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훨씬 빨리 공부할 수 있다는 거지. 3분을 3시간처럼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두뇌는. 몰입도에 따라서. 근데 3분을 3시간처럼 쓰고 30분을 3시간처럼 쓰는 두뇌가 있어. 네. 그런 친구들 한번 만나게 될 거야, 언젠가. 언젠가 만나게 될 건데. 못 따라가. 왜 그러지? 물리적인 시간으로 따라갈 수가 없어. 얘는 생각을 해봐. 얘는 24시간을 한 60시간으로 써버리는데, 하루를 3일처럼 써버리는데, 내가 잠 안 잔다고 그게 가능할까? 밥 먹는 시간, 물론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밥 먹는 시간까지 아껴가면서 뭔가를 지극히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되면 그때 비로소 가속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그거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정말 내가 아주 짧은 시간도 아껴가면서 뭔가를 어떤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할 때 두뇌가 가속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두뇌가 변하기도 하고 또 속도도 빨라져요, 동시에.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이미 그렇게 타고난 애가 있어요. 이 생각이 빠르게 타고난 애가 있다 이거야. 걔가 노력을 통해서 거기에 도달하지 않았어. 그걸 천재라고 그래요, 천재. 타고난 천재가 있어. 이렇게 괜찮은 대학을 가서 보면은 타고난 천재가 있고 암기력의 천재도 있고, 한 번 보면 절대 안 잊어버리는 애도 있고 막 그래요.